193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집에서 33살의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전날 밤 스스로 아편을 먹은 뒤였죠. 아마 이 남자가 쓴 시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네, 바로 진달래 꽃의 시인 김소월입니다. 정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를 쓴 작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모두 이 시를 아는데 정작 이 시를 쓴 사람, 그러니까 시인 김소월과 인간 김정식의 삶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삶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김소월의 시를 그저 아름다운 서정시로만 알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시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자료들은 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그 깊은 슬픔과 한의 정서가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한 인간을 어떻게 관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슬픔의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김소월, 본명은 김정식. 1902년 평안북도 구성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자료를 보니까 할아버지는 광산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였고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정말 드물게 일본 도쿄까지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출발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가 겨우 2살이었던 1904년의 일입니다. 네, 저도 이 기록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철도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일본인 노동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 폭행의 충격으로 아버지는 평생 회복하지 못할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해요. 겨우 2살짜리 아이 앞에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살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 또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단단한 기둥이 외부의 폭력, 그것도 일본인이라는 식민지 권력의 상징적인 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 경험이 어린 김소월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불안,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심어줬을까요? 그의 시에 나타나는 그 상실감과 체념, 그 슬픔의 정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곁에 두고 자란 아이라 그 유년 시절의 풍경이 그려지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네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고요. 바로 숙모 계이영 여사였죠. 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편인 숙부가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니까 이 숙모가 어린 조카 김소월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나 민요를 자주 들려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심청전이나 장화홍련전처럼 슬프고 한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는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물려받았고 숙모에게서는 그 슬픔을 노래로 풀어내는 법을 배운 셈일까요? 정확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김소월 씨의 그 독특한 리듬감, 우리가 민요적 7호조 율격이라고 부르는 그 구슬픈 가락이 바로 숙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노래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거든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숙모를 통해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과 결합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개인의 비극이 민족의 노래로 승화되는 김소월 문학의 원형이 바로 이 유년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의 뿌리를 알고 나니 그의 시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어둡지만 특별한 유년기를 보낸 김소월은 1915년 14살의 나이로 민족사학의 유람이었던 오산학교에 입학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운명 같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조선의 간디라 불렸던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당시 교장이었고 그의 시적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국어교사 안석 김혁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스승 김혁은 김소월의 지능을 정말 아꼈다고 해요. 방과 후에 따로 시창작법을 가르쳐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정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죠. 1920년 불과 18의 나이로 문단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데뷔를 하고요. 그리고 2년 뒤인 1922년 20살의 나이로 잡지 개벽에
바로 그 시 진달래꽃을 발표하면서 조선 문단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20살의 천재 시인이 탄생한 순간이죠. 3년 뒤인 1925년에는 스승 김혁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시집 진달래꽃을 출간해 주기까지 해요. 김소월 생전에 나온 유일한 시집인데 당시로선 정말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20살에 이미 문단의 슈퍼스타였네요.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만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우리가 김소월의 삶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화려한 천재 시인이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가장 김정식의 고단한 삶입니다. 그는 이미 14살이던 1916년에 할아버지의 결정으로 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4남 2녀, 6아이의 아버지가 되죠. 잠깐만요. 14살에 결혼을 하고 20살에 진달래꽃을 발표했을 땐 이미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는 거군요. 시를 발표해서 받는 원고료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천재 시인이라는 정체성과 6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가장이라는 정체성. 이 두 개의 삶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에 열광했지만 현실의 그는 당장 내일 가족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엄청난 간극과 압박감이 그의 삶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학적 성공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거군요. 그 역시 돌파구를 찾고 싶었겠죠. 1923년에 일본 도쿄 상가대학에 입학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련이 닥칩니다. 네, 그해 9월에 일어난 관동대 지진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지진 이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끔찍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인 자경단에 의한 무차별적인 조선인 학살이 벌어졌죠. 당시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죽창에 찔려 죽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겠네요. 불가능했죠. 신변에 큰 위협을 느낀 김소월은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황급히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국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광산 사업을 물려받아 도왔지만 실패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동아일보 지국 운영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0이 넘어서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심지어 친척들에게까지 글이나 쓰는 놈이라며 천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정말 비참했겠네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또 있죠. 1977년에 발견된 그의 미발표 유고인데요. 이걸 보면 그의 고뇌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자료죠. 놀랍게도 그 원고들에는 시인으로서의 창작에 대한 고뇌 같은 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대신 집과 돈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문학적 고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처절한 고통의 기록이었던 거죠. 말년에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숙모 계이영 여사가 조금 다른 증언을 남긴 게 흥미로워요. 김소월이 사실 민족의식이 강해서 늘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정뱅이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명확한 출처가 확인된 증언은 아니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요. 만약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의 몰락이 단순히 개인의 사업 실패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감시라는 시대적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펜을 들고 싶어도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제대로 들 수 없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글을 쓸 에너지마저 빼앗겨버린 한 지식인의 절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에야 세상에 드러났다는 건데요. 정말 영화 같은 발견이었어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마이크로필름 속에서 한 편의 글이 재발견된 겁니다. 바로 김소월의 셋째 아들 김정호 씨가 1958년에 여원이하는 잡지에 기고했던 아버지 소월과 나의 표랑기라는 제목의 회고문이었어요. 거의 60년 가까이 묻혀있던 기록이 세상에 나온 거죠. 이 회고문의 내용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아들의 기록에 따르면 김소월이 죽기 얼마 전
어느 추운 겨울밤 아내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잠결에 남편이 자기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걸 느꼈다고요. 당시 구충제로 쓰이던 인단인 줄 알고 그냥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동이틀 무렵 잠에서 깨어 옆에 누운 남편의 몸을 만졌는데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문학평론가 유한근 선생은 이 회고문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김소월의 요절은 일제강점의 역사적 폭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회고담이라고요.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죽음을 단순히 생활고나 우울감 같은 개인적 차원의 비극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민지라는 거대한 시대적 폭력이 한 재능 있는 개인의 삶을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월 김정식이 24일 오전 8시에 돌연 별세하였다고 아주 짧게 보도했어요.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설이 있더군요. 스스로 아편을 먹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일각에서는 뇌졸중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증손녀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먹던 아편을 실수로 과다 복용해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정확한 사인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그가 죽기 이틀 전 아내에게 남겼다는 마지막 말은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하죠. 여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것 같구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는 그의 재능을 처음 알아보고 세상에 내보내주었던 스승 김억이 치러주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의 삶으로도 이어졌다는 점이 더 마음 아픕니다. 그 회고록을 썼던 셋째 아들 김종호 씨의 삶이 정말 기구해요. 한국전쟁 때 인민군으로 첨전했다가 포로가 되었고 이후에는 다시 대한민국 국군에 자원 입대해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이념이 한반도를 갈라놓던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거죠. 그는 평생 아버지의 시에 대한 저작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 그에게 평생의 소원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한 땅에 아버지 김소월의 문학관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원은 살아생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들 김종호 씨는 2006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소월 문학관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나 지난 2019년에야 충북 증평에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엇갈린 거죠. 오늘 우리는 김소월의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그의 대표작 진달래꽃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썼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시 속에서는 떠나는 님을 담담하게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그렇게 담담하게 떠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진달래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이별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가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온전한 정신, 조국의 독립, 경제적 안정, 시인으로서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버티기이자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도 울지 않겠다는 말은 때로는 울고 싶어 미치겠다는 가장 강력한 절규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무너졌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이 그의 시를 더 슬프고 아름답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달래꽃은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이제 시 진달래꽃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 것 같으세요? 아름다운 체념과 이별의 정서인가요? 아니면 시대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 끝내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처절한 목소리인가요? 그 답은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